승부, 피어나는 희망, 다가오는 위협. 37장, 글씨의 감정을 싣는 법. 어머니의 흔적은 가온의 세상에 새로운 축을 세웠다. 그녀는 더 이상 뿌리 없이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단순한 생존 투쟁을 넘어 어머니로부터 이어진 운명을 확인하고 지켜내는 여정이 되었다. 그날 이후 가온의 하루는 달라졌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가 남긴 옥벼루에 조용히 먹을 갈았다. 서늘하고 매끄러운 벼루의 감촉이 손끝을 통해 마음까지 전해져 흩어진 생각들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다. 그녀는 아빠가 물려준 낡은 만년필 대신 어머니의 손때가 묻었을 작고 섬세한 붓을 잡았다. 이상하게도 붓은 처음부터 그녀의 손에 익숙한 도구처럼 꼭 맞았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이전까지 그녀는 글씨를 쓸 때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려 했었다. 그들의 슬픔과 기쁨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그것을 잉크에 투영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어머니의 레시피에 담긴 글씨는 단순한 공감을 넘어 음식을 먹는 사람의 마음속에 특정한 감정을 창조해내는 듯한 강한 위지를 품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가온은 며칠 밤낮으로 고민에 잠겼다. 그녀는 어머니가 남긴 달빛을 품은 꿀케이크 레시피를 수백 번이고 베껴 썼다. 쓸 때마다 다른 느낌이었다. 어떤 날은 달콤하고 포근한 느낌이, 어떤 날은 고요하고 평온한 느낌이, 또 다른 날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거라는 희미한 희망이 느껴졌다. 그녀는 깨달았다. 글씨의 감정을 싣는다는 것은 그저 그 감정을 머리로 상상하거나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쓰는 사람 스스로가 먼저 그 감정의 완전한 주인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용기라는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은 두려움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다. 희망이라는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잿빛 세상의 가장 짙은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내려는 간절함이 필요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아빠를 향한 그리움, 아드리안을 향한 고마움,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를 향한 애틋함까지 자신의 안에 있는 모든 사랑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야만 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억눌러왔던 과거의 상처와 마주해야 했고 외면하고 싶었던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해야만 했다. 며칠 동안 그녀는 단 한 글자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 붓끝은 흔들렸고 잉크는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처럼 종이 위에서 지저분하게 번져나갔다. 아드리안은 그런 그녀를 묵묵히 지켜봐 주었다. 그는 섣부른 조언이나 위로를 건네는 대신 매일 그녀를 위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그녀가 글씨를 쓰는 방 위 온도가 식지 않도록 밤새 난로를 보살폈다. 그는 가온이 스스로의 힘으로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튼튼한 둥지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가온은 아빠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한 존재란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무언가 마음속을 가로막고 있던 단단한 벽에 균열이 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린 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빠가 남겨준 무한한 사랑이 있었고 아드리안이 보여준 굳건한 믿음이 있었으며 하스 키친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작은 온기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언제나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을 어머니의 강인한 흔적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가온은 눈을 떴다. 그녀는 붓을 들고 깨끗한 종이를 펼쳤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그 모든 감정들을 붓끝으로 흘려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름다운 글씨를 쓰려 애쓰지 않았다. 슬픔은 슬픔대로, 기쁨은 기쁨대로, 분노는 분노대로, 사랑은 사랑대로 날 것의 감정을 고스란히 잉크에 실었다. 그녀의 붓끝에서 태어난 글씨들은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어떤 글자는 폭풍처럼 휘몰아쳤고 어떤 글자는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으며 어떤 글자는 새벽의 여명처럼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가온이 스스로 깨우친 감미의 서채술의 진정한 비법이었다. 글씨의 감정을 싣는 법은 가장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과 마주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글루미코라는 거대한 어둠에 맞설 자신만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비로소 손에 쥐게 된 것이다. 38장 용기를 주는 스테이크. 가온이 자신의 힘을 다스리는 법을 깨우쳐갈 무렵 잿빛 도시의 공기는 눈에 띄게 차가워지고 있었다. 글루미코의 압박은 이제 암시적인 위협을 넘어 구체적인 형태로 하스키친 위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아드리안의 비밀 상인은 목숨의 위협을 받고 거래를 끊어버렸고 질 좋은 식자재를 구하는 길은 대부분 막혀버렸다. 가게 주변에는 글루미코의 하수인들이 노골적으로 어슬렁거리며 손님들에게 위압감을 주었고 단골들의 발걸음마저 뜸해지기 시작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저들이 우리를 고사시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해.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어느 날 밤 텅 빈 가게를 보며 아드리안이 결심한 듯 말했다. 그의 눈은 전쟁터에서 마지막 돌격을 앞둔 병사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그동안 아껴두었던 비상금을 모두 털어 도시에서 가장 위험하고 깊숙한 암시장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마지막 거래를 통해 아주 귀한 것을 구해왔다. 두툼하고 선홍빛을 띤 최상급 쇠고기 한 덩이였다. 애쉬버그에서는 뉴트리큐브 100개와도 바꾸지 못할 귀한 물건이었다. 스테이크를 만들 거다. 아드리안이 고기 덩이를 도마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이 도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기력과 절망을 떨쳐낼 강렬한 한 방이다. 입안에서 터져 나오는 육즙처럼 잊고 있던 생명의 에너지를 폭발시켜줄 음식이 필요해.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집중된 모습으로 요리를 시작했다. 그의 칼질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뜨겁게 달군 팬 위에서 고기가 익어가는 소리는 마치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힘찼다. 그는 단순히 고기를 굽는 것이 아니었다. 글루미코의 억압에 맞서 싸우겠다는 자신의 모든 의지와 분노, 그리고 희망을 한 조각의 스테이크에 응축시키고 있었다.
가오는 그런 아드리안의 뒷모습을 보며 어머니의 옷붓을 들었다. 이제 그녀의 차례였다. 아드리안의 뜨거운 마음을 사람들의 가슴에 직접 전달하는 것.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가장 단단하고 뜨거운 감정을 끌어올렸다. 부당한 힘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의, 소중한 것을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 그 모든 감정을 용기라는 이름으로 결연해 붓끝에 세웠다. 그녀는 새로운 메뉴판 위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힘 있는 필체로 써내려갔다. 무릎 꿇지 않는 당신의 영혼을 위하여 심장이 다시 뜨겁게 뛰는 것을 느껴라. 억눌렸던 당신의 힘을 폭발시켜줄 저항의 스테이크. 용기라는 단어는 이제 저항이라는 훨씬 더 능동적이고 강렬한 단어로 진화해 있었다. 다음 날 새로운 메뉴판이 내걸리자 가게 안의 분위기는 숙연해지기까지 했다. 며칠 만에 가게를 찾은 몇몇 단골들은 그 글씨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운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날의 첫 손님은 카엘이었다. 그는 최근 공장에서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다가 해고 위기에 몰려 있었다. 그의 어깨는 평소보다 더욱 무겁게 축 처져 있었다. 그는 메뉴판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스테이크를 주문했다. 잠시 후 뜨거운 철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소리를 내며 스테이크가 그의 앞에 놓였다. 진한 육즙의 냄새와 가온의 글씨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뒤섞여 카엘을 덮쳤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나이프를 들어 스테이크를 한 조각 잘라 입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강렬한 충격이 퍼져나갔다. 입안에서 터져 나오는 뜨거운 육즙은 단순한 맛이 아니었다. 그것은 잊고 있던 야성의 감각이자 살아있다는 생생한 증거였다. 씹을수록 단단한 육질은 그의 약해졌던 위지를 다시금 단단하게 벼려주는 듯했다. 그의 심장이 오랜만에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기력과 체념으로 차갑게 식어버렸던 피가 다시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공장의 얄미운 감독관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전에는 그저 두렵고 피하고 싶은 존재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을 것 같았다. 카엘은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패배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부당한 세상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된 전사의 눈빛이었다. 그는 남은 스테이크를 단숨에 먹어치웠다. 식사를 마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드리안과 가온을 향해 말없이 하지만 깊은 경의를 담아 고개를 숙여 보였다. 그리고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당당하고 굳건한 발걸음으로 가게를 나섰다. 그날 저항의 스테이크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잿빛 도시에 잠든 영혼들을 깨우는 신호탄이 되었다. 그것은 글루미코의 압제에 맞서는 작지만 위대한 저항의 시작을 알리는 깃발이었다. 3부 피어나는 희망, 다가오는 위협. 39장 레시피를 넘어선 힘. 저항의 스테이크가 불러일으킨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크고 깊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것을 넘어 잿빛 도시에 억눌려 있던 공기 자체를 뒤흔드는 사건이었다. 다음 날 공장으로 돌아간 카엘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그동안 부당한 처우에 침묵해왔던 몇몇 동료들이 함께 섰다. 그들은 감독관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했다. 결과는 해고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패배자의 그늘이 없었다. 오히려 부당함에 맞서 목소리를 냈다는 해방감과 긍지가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하스키친으로 모여들었다. 아드리안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가게에 남은 재료를 모두 털어 그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었다. 가게는 그들의 임시 해방고이자 작전 본부가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고립된 개인이 아니었다. 하스키친이라는 구심점을 통해 그들은 처음으로 연대라는 감각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가온은 자신의 힘이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이전까지 그녀는 어머니가 남긴 레시피나 아드리안이 만들어낸 요리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녀의 마음 자체가 주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가게 구석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가온의 곁으로 부당 해고 사태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던 한 젊은 노동자가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가온의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얻으려는 듯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가온은 그에게 어떤 특별한 글씨를 써주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을 뿐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남자의 얼굴에서 불안의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고 그 자리에 차분한 평온함이 내려앉는 것이 보였다. 이상하군. 남자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냥 내 곁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아까까지만 해도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맑아졌어.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아.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결심한 듯 동료들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야 할지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가온의 존재가 그녀의 평온한 마음이 혼란에 빠졌던 남자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성을 되찾게 해준 것이다. 그것은 감리에서 채술이 레시피와 음식을 넘어 쓰는 사람의 존재 자체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했다. 그녀의 마음 상태가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훨씬 더 강력하고 근원적인 힘으로 진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드리안은 이 모든 변화를 경의와 함께 깊은 우려를 담아 지켜보았다. 가온의 힘이 강해질수록 그녀는 글루미코에게 더욱더 위협적이고 탐나는 존재가 될 터였다. 그는 방어벽을 더 높이 쌓아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 하스키친은 더 이상 그 혼자만이 지키는 성이 아니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자발적으로 가게의 경비를 서기 시작했다. 카엘을 중심으로 한 남자들은 밤이 되면 교대로 가게 주변을 순찰하며 낯선 차들의 접근을 막았다. 엘라라와 다른 엄마들은 낮 동안 가게 일을 도우며 손님으로 위장하고 들어오는 글루미코의 끈앞풀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인상착의를 기억했다.
시청의 마커스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글루미코의 다음 계획에 대한 정보를 암호와도 같은 쪽지로 계속해서 전달해 주었다. 하스키친은 이제 도시의 작은 성지를 넘어 잿빛 세상에 맞서는 저항의 심장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심장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가오는 자신의 힘을 더욱더 단단하게 벼려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위로를 건네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스스로 일어설 힘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만 했다. 그것이 사라진 어머니가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아빠가 진정으로 바랐던 길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레시피를 넘어선 힘은 한 소녀를 혁명의 불씨로 키워내고 있었다. 40장 첫 번째 위협 식자재 독점. 글루미코 타워의 하얀 방. 감독관 발레리우스는 홀로그램 화면에 떠오른 보고서들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완벽한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있었다. 아드리안을 도발하여 폭력 사태를 유발하려던 1단계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오히려 저항의 스테이크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하며 외곽 7구역의 불만 세력을 결집시키는 역효과를 낳았다. 화면 속 하스키친 주변을 맴도는 자신의 부하들이 가게를 지키는 노동자들의 경계심 가득한 눈초리에 섣불리 접근하지 못하는 영상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다. 어리석은 감정의 연대, 비효율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인 방어벽을 형성했군. 발레리우스는 차갑게 분석했다. 그는 실패에 연연하지 않았다. 즉시 2단계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심리적 압박, 바이러스의 숙주를 외부로부터 완벽하게 고립시켜 스스로 말라 죽게 만드는 작전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허공을 갈랐다. 애쉬버그의 모든 식자재 유통망을 통제하는 시스템의 새로운 명령이 입력되었다. 목표 지점, 외곽 7구역, 하스키친. 금일부로 모든 공식, 비공식 식자재 공급 루트를 전면 차단한다. 위반 시 공급자는 도시 식량법 위반으로 즉결 처분한다.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하스키친은 첫 번째 위협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아드리안이 새벽 시장에 나갔을 때 평소 그에게 몰래 물건을 팔던 상인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그를 외면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함께 거역할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글루미코의 감시자들이 시장 곳곳에 서서 모든 거래를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암시장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아드리안에게 마지막 남은 고기를 팔았던 상인은 간밤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다른 상인들은 아드리안을 보자마자 전염병 환자를 보듯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 쳤다. 아드리안은 빈손으로 가게에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잿빛 도시의 하늘보다도 더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모든 길이 막혔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주방의 식량 저장고는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사나흘도 버티기 힘들 터였다. 이것이 글루미코의 방식이었다. 그들은 직접 손에 피를 묻히는 대신 도시의 시스템 자체를 무기로 사용하여 상대를 서서히 질식시키는 교활하고도 잔혹한 사냥꾼이었다. 소식이 전해지자 가게 안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얼굴에도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용기를 내어 맞서 싸우려 했지만 당장 먹을 것이 없다면 모든 것은 소용없는 일이었다. 뉴트리큐브를 먹으며 저항을 계속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가게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 가온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을 들고 나왔다. 그녀의 보살핌 속에서 이제 제법 풍성하게 자라난 작은 식물이었다. 이걸로 수프를 끓일 수 있을까요? 가온이 아드리안을 보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 작은 화분에 쏠렸다. 고작 한 줌도 되지 않는 푸른 잎사귀. 저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가온의 눈빛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아드리안은 잠시 가온의 얼굴과 화분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는 이내 무언가를 깨달은 듯 깊은 한숨과 함께 희미하게 웃었다. 그래, 가능하고 말고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수프를 만들 수 있겠지. 그는 가온의 손에서 화분을 조심스럽게 건네받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를 채울 음식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씨앗은 지금 그들의 손안에 있었다. 글루미코의 첫 번째 공격은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하스키친 위 모든 외부 공급선을 끊어 완벽한 고립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가장 위대한 힘은 언제나 외부가 아닌 가장 절망적인 순간의 내부에서부터 피어난다는 사실을. 잿빛 도시의 작은 식당 안에서 마지막 남은 작은 새싹 하나가 거대한 어둠에 맞설 기적을 준비하고 있었다. 3부, 피어나는 희망, 다가오는 위협. 41장, 비밀의 지하 농장. 글루미코에 보이지 않는 철창은 생각보다 더 빠르고 잔혹하게 하스키친 위 숨통을 조여왔다. 식자재가 끊긴 지 사흘째, 주방의 저장고는 텅 비어버렸고 가게를 지키던 사람들의 얼굴에도 조금씩 지친 기색과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희망은 배고픔 앞에서 너무나 쉽게 쓰러지는 모닥불과도 같았다. 모두가 침묵에 잠겨있던 그날 오후, 가온은 자신의 방에서 가져온 작은 화분을 식당 중앙의 가장 큰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잿빛 도시에서 유일하게 살아 숨쉬는 듯한 작지만 꿋꿋한 초록색이었다. 이걸로 수프를 끓여요. 가온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그 작은 화분으로 향했다. 고작 한 줌도 되지 않는 잎사귀. 저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몇몇 사람들의 얼굴에 실망과 허탈함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아드리안은 달랐다. 그는 가온의 눈빛에서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읽어냈다. 그는 잠시 가온의 얼굴과 화분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는 이내 무언가를 깨달은 듯 깊은 한숨과 함께 희미하게 웃었다. 그래, 가능하고 말고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수프를 만들 수 있겠지. 그의 말에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아드리안은 가장 큰 냄비를 꺼내 깨끗이 닦고 얼마 남지 않은 귀한 식수를 부엌을 위에 올렸다. 그리고는 가온에게 눈짓했다. 가온은 고개를 끄덕이고 화분에서 가장 싱싱하고 푸른 잎사귀 하나를 조심스럽게 따서 아드리안에게 건넸다.
아드리아는 마치 성물을 다루듯 그 작은 잎사귀를 끓는 물에 넣었다. 신기하게도 잎사귀가 물에 닿는 순간 맑고 향긋한 풀내음이 가게 안에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의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수프가 끓는 동안 가온은 붓을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메뉴판에 글씨를 쓰지 않았다. 대신 가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향해 보이지 않는 글씨를 쓰는 듯 조용히 집중했다. 하나의 씨앗이 바위를 뚫고 한 방울의 물이 사막을 적시듯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가장 위대한 희망. 이것은 우리의 꺾이지 않는 마음을 담은 마지막 한 잎의 수프. 수프는 금세 완성되었다. 아드리아는 아주 작은 국자로 모든 사람들의 컵에 딱 한 모금씩 마실 수 있을 정도의 양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 그것은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 아니었다.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잇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그리고 경건하게 맑은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놀랍게도 입안에 퍼지는 것은 맹물 맛이 아니었다. 맑고 깊은 향기와 함께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는 듯한 감각. 며칠간 그들을 짓눌렀던 무기력과 절망감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다시 싸울 수 있다는 뜨거운 의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모두가 마지막 한 모금의 수프가 주는 기적에 잠겨있을 때 가게 구석에 말없이 앉아있던 마커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아드리안에게 다가와 나지막이 말했다. 아직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소.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시청의 하급 관리, 늘 조용히 가게를 지켜보던 그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낸 순간이었다. 이 도시가 세워지기 전, 그러니까 대전쟁 이전에 이곳에는 거대한 식물원이 있었다고 하더군. 도시를 재건하면서 그곳을 모두 밀어버리고 그 위에 건물들을 세웠지. 하지만 뿌리까지 완전히 파괴하지는 못했을 거요. 식물원의 가장 깊은 곳, 지하 수원과 연결되어 있던 생명의 방이라는 곳은 공식적으로는 폐쇄되었지만 아마 도시의 낡은 지하 통로 어딘가에 그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르오. 마커스의 말은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그는 낡은 서류 가방에서 빛바랜 도시의 옛 설계도 한 장을 꺼냈다. 그의 손가락이 하스키친 이 위치한 외곽 7구역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가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지금은 폐쇄된 낡은 지하철역이었다. 그날 밤 아드리안과 카엘을 비롯한 건장한 남자 몇몇이 마커스의 안내를 받아 어둠 속으로 나섰다. 가온과 엘라라를 비롯한 나머지 사람들은 가게에 남아 그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들은 낡은 지하철역에 잠긴 철문을 열고 거미줄과 먼지로 뒤덮인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갔다. 마커스는 설계도를 등불에 비추어 보며 기억 속에만 존재하던 2층 길을 더듬어 나아갔다. 한참을 걸었을까 터널의 벽 한쪽에서 다른 벽과는 이질적인 거대한 강철로 만들어진 문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문은 녹슬고 굳게 닫혀 있었지만 파괴된 것은 아니었다. 카일과 동료들이 가져온 연장을 이용해 문을 열기까지는 1시간이 넘게 걸렸다. 마침내 육중한 쇠가 갈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그 틈새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문 너머에는 거대한 동굴과도 같은 공간이 있었다. 완벽한 어둠 속이었지만 공기는 바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맑고 상쾌했다. 그리고 공간 곳곳에서 푸른 빛을 내는 이끼와 희미하게 빛나는 버섯들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며 주위를 밝히고 있었다. 공간의 중앙에는 맑은 물이 솟아나는 작은 샘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이름 모를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다. 어떤 것은 먹을 수 있는 뿌리채소였고 어떤 것은 향긋한 냄새를 풍기는 허브였다. 그곳은 잿빛 도시의 심장부 아래에 숨겨진 마지막 낙원이었다. 수십 년간 잊혔던 비밀의 지하 농장. 아드리아는 샘가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맑은 물을 떠서 마셨다. 차갑고 깨끗한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그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느꼈다. 글루미코는 그들의 땅 위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있었지만 땅 아래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던 생명의 뿌리까지는 차단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마침내 그들만의 식량고이자 희망의 원천을 찾아낸 것이었다. 42장 가온을 돕는 사람들. 비밀의 지하 농장은 하스키친 위 사람들에게 새로운 국면을 열어주었다. 그곳은 단순히 식자재를 공급하는 장소를 넘어 그들의 저항 정신을 키워나가는 비밀 기지이자 공동체의 터전이 되었다. 절망의 끝에서 발견한 희망의 땅은 흩어져 있던 개인들을 하나의 단단한 목적 아래 뭉치게 만들었다. 가온을 돕는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를 돕는 사람들로 거듭나고 있었다. 아드리아는 타고난 지휘관이었다. 그는 전쟁터에서의 경험을 살려 지하 농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람들을 몇 개의 조로 나누어 역할을 분담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오합지졸처럼 보였던 사람들은 놀라운 효율성을 발휘하며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처럼 움직였다. 카일과 해고된 공장 노동자들은 개척조를 맡았다. 그들의 거칠지만 숙련된 손은 어둠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주변에 버려진 자재들을 가져와 빛을 내는 이끼와 버섯들을 식물이 자라는 곳으로 옮겨 심어 조도를 확보했고 샘물을 농장 전체로 끌어다 쓸 수 있는 간단한 수로를 만들었다. 그들의 망치 소리와 땀방울은 절망의 땅을 개척하는 희망의 소리였다. 엘라라와 다른 엄마들은 재배조를 이끌었다. 그녀들은 본능적으로 어떤 식물이 먹을 수 있는지, 어떤 허브가 약이 되는지를 구별해냈다. 그녀들은 야생의 식물들 중에서 씨앗을 채취하고 가장 비옥한 땅을 골라 작은 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그녀들의 섬세한 손길 아래 이름 모를 잡초들만 무성했던 땅은 조금씩 질서를 찾아가며 풍요로운 밭으로 변모해갔다. 아이들은 엄마 곁에서 흙장난을 치며 잿빛 도시에서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생명의 신비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마커스는 외부 연락 및 경계조라는 가장 위험한 임무를 자처했다. 그는 낮에는 시청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며 글루미코의 동태를 살폈고 밤이 되면 비밀 통로를 통해 농장으로 돌아와 외부의 정보를 전달했다. 그의 정보 덕분에 사람들은 글루미코의 감시망을 피해 안전하게 농장과 식당을 오갈 수 있었다. 그는 이 작은 공동체의 눈과 귀이자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내부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패였다.
그리고 가온. 그녀는 이 모든 변화의 심장이었다. 그녀는 농부가 아니었고 기술자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지하 농장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존재였다. 그녀의 역할은 땅을 일구는 것이 아니라 땅의 마음을 일구는 것이었다. 햇볕 한 줌 들지 않는 지하에서 식물들이 자라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그 성장 속도는 더디고 힘겨웠다. 가온은 매일 농장을 거닐며 자라나는 식물들을 향해 조용히 말을 걸었다. 그녀는 붓을 들어 작은 나무 조각의 식물들을 위한 글씨를 써서 밭 옆에 꽂아두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 뻗어가는 너의 용기를 응원해. 작은 씨앗 속에 거대한 세상을 품은 너의 가능성을 믿는다. 그녀의 글씨가, 그녀의 마음이 닿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시들시들하던 잎사귀들이 생기를 되찾았고 성장을 멈췄던 줄기들이 다시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갔다. 열매들은 더디지만 분명하게 조금씩 몸집을 키워나갔다. 가온의 감리에 서채술 은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의지에가 다 그 잠재력을 끌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이 비밀 농장의 태양이었다. 며칠 후 그들은 마침내 첫 번째 수확의 기쁨을 맞이했다. 모양은 제각각이고 크기도 작았지만 그들의 땀과 희망으로 길러낸 소중한 감자와 당근, 그리고 향긋한 허브들이었다. 그날 저녁 하스키친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다. 아드리아는 수확한 재료들로 풍성한 스튜를 끓였다. 모두가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스튜의 맛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깊고 풍요로웠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의 맛이 아니었다. 연대와 투쟁, 그리고 승리의 맛이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었다. 카엘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엘라라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마커스의 얼굴에는 희미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가온의 마음은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충만함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를 돕는 사람들은 이제 그녀의 가족이자 동지였다. 잿빛 도시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며 거대한 적에 맞설 가장 단단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다.